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드론부터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참 많이 편리해지고 있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강연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강연 시작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차두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88세대, 청년백수, 열정페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네. 예, 과학기술 프로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긴 호흡에서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 일자리들을 분명히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제가 과학기술 관련 강연을 할 때마다 꼭 받는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나중에 편하게 먹고 살지라고 이제 여쭤보는데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드릴 수 없고요.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과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동영상을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잠깐 좀 같이 보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공장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여러분 용접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1600번을 합니다. 1600포인트를 용접을 하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인간과 기계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라인입니다. 모든 용접을 다 기계,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했던 조립도 요즘은 로봇이 대치를 했고, 그 다음에 품질 검사까지, 가장 중요한 품질 검사까지 요즘 로봇이 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트럭입니다.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커다란 대형 트럭이죠. 잘 보시면 운전자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입니다. 운전자가 없이 차가 알아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상황을 판단하고 밤이고 낮이고 로봇처럼 달리는 차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프로토타입 형태로 일부 그 자율주행을 허가한 미국 주에서만 이게 운행이 됐었는데요. 지지난주에 미국 네바다주에서 처음으로 트럭에 번호판을 달아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가 화물을 싣고 미국 네바다주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낯선 풍경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드론, 무인 비행체가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류 배송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군사용입니다. 군사용 드론들인데요. 스워밍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대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군조종사 1명 양성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00억 듭니다. 특히 이제 10년 차에 가장 능숙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드는데 지금 그분들은 비행 조종사들은 드론을 조정하시는 분들은 캠프에서 조이스틱을 활용을 해서 폭격을 하고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전쟁하는 지역은 해외에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어떤 사람의 역할, 기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저를 바보로 만들었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글의 무인 자동차 차량입니다. 올해 4월 1일이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자료를 찾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주하고 구글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러더라고요. 2016년까지 택시 5,000대를 무인 자동차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같이 이제 과학기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4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만우절이었습니다. 저 사진 하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된 거죠. 저를 포함을 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저게 파급력이 크냐면 단순히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류 배송까지 운전자가 없이 배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택시 기사분들이 몇 명이신 줄 아십니까? 29만 명입니다. 물류하시는 분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사분들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몰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뭐냐면 사고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상황 판단과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지금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 소비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차량 관리하는 분들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앞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톨게이트가 보이시죠? 저는 하이패스를 무서워서 못 지나갑니다. 괜히 막 이 뭐라 그러죠? 이 배려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지나가고 항상 그 이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데 얼마 전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무인 톨게이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카드로 긋거나 현금으로 지불을 하면 그냥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저처럼 아마 하이패스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그 톨게이트가 있는 지역 분들이 그 톨게이트에 징수 업무를 하셨는데 그 일자리마저 또 없어졌어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직접 보니까. 그 옆에 것은 버거봇입니다. 햄버거 만드는 로봇이에요. 1시간에 400개 만듭니다. 이미 초밥 로봇은 아마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게 400개를 만드는데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에 종사하는 분들이 350만 명입니다. 굉장한 규모죠. 우리나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36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 기계를 도입하면은 1년 만에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다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어떤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무섭습니다. 지금 가장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더 롱 굿 리드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하드카피 신문이에요. 문제는 저 신문을 로봇이 만듭니다. 영국의 이제 더 가디언스라는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굉장히 긴 기사라든가 댓글이라든가 SNS에 있는 내용들 엑기스만 뽑아서 하드카피를 만듭니다. 나름 재미있고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LA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진을 관측해서 기사로 쓰는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퀘이크봇이라 그러는데요. 주기적으로 지진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써서 기자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자가 판단을 해서 기사를 송부를 하면 이게 신문에 실리는 거죠.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 밑에 보시면 여성 로봇이 보이죠. 올 초에 일본의 미래과학관에 가서 이제 봤던 로봇인데 아나운서 로봇입니다. 눈, 얼굴 표정 완벽하게 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옷도 하얀 거 입고 그랬는데 뉴스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읽어주고 얘기해주는 로봇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또 다른 인공지능 사례로는 여러분 그 부모님께서는 주식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뉴욕의 증시 객장입니다. 요즘 사람 없어요. 로봇이 다 거래합니다. 가장 최적의 살 주식을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연말에 이제 그 증시 잠시 쉴 때 이렇게 증권 막 뿌리잖아요. 그런 사진이 이제 없어진 거죠, 모습이. 그리고 그 옆에는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IBM의 왓슨이라는 슈퍼컴입니다. 미국의 퀴즈대회 우승자 2명을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병에 대한 상황을 넣으면 어떤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제가 정보를 줍니다. 요리 만드는 레시피도 최적으로 주고요. 칵테일을 만드는 레시피도 최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곳에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존에 얘네들이 인간을 대신했던 부분이 위험하거나 좀 더럽거나 어려운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부분에 주로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사람의 지능을 활용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가 있고 다소 본능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능동적으로 인간이 대응하는 부분까지 이제 이들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여러분 아마 지금 언론을 보시면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로봇 저널리즘, 기자가 설 땅이 없다. 막 굉장히 많은 기사를 보셔가지고 아마 조금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처음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망치를 들고 기계를 부수고 있죠. 산업혁명이 176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방직 기계가 기존에 10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기계를 다루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숙련공들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고 밑에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지시를 하던 분들의 역할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식이 없던 사람도 와서 기계만 조작하면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해고와 실직이 이루어졌고 저분들은 굉장히 이제 생활고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810년부터 러다이트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저 망치를 들고 영국 전역의 기계를 때려 부수러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약 100명의 러다이트들, 그 숙련공 중심으로 이제 조직이 이루어졌었는데요. 100명 정도가 처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이 정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고요.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 많이 쓰시죠? 요즘 이제 공유 경제라든가 온디맨드 경제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우버라는 공유 경제 온디맨드 업체의 사진입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분들에 대항해서 유럽 주요 도시의 택시들이 모두 파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버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를 활용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물도 주고요, 충전도 가능하고요. 기존의 택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 택시분들, 개인 택시 면허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통 대도시가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들이 정말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 하나로 거래를 하는 분들을 못 보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버가 규제를 당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런 일단의 폭력 사태와 파업 사태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폭력까지는 안 갔지만 파업 직전까지는 갔었던 경험이 있고요. 이렇듯 기술 발전과 그 다음에 일자리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무인 택시, 자율자동차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계에서는 벌써 이 시장 선점 경쟁이 벌어졌어요. 구글이라는 업체가 자율주행차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버가 택시 공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버가 처음 출범할 때요, 구글이 2,800억을 투자해갖고 우버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버가 지금 기업 가치가 약 55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얼마냐면요, 38조 규모예요. 저 회사는 앱 어플리케이션 하나 가지고 그 정도의 가치를 어쨌든 일궈냈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보니까 저 모델이 굉장히 괜찮구나,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라는 생각을 했고, 구글도 동일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런 비즈니스를 해볼까라는 발표도 아니고 소식이 흘렀습니다. 그러자마자 우버가 대항을 했죠. 그래? 그러면 우리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할 거야 해가지고 연구소를 셋업을 했어요. 저들의 목표는 뭐냐? 결국 자율주행차들 가지고 물류나 택시 업계를 선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큰 일자리, 저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소멸되는 그런 준비가 이미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850년 산업혁명 마지막 시점이죠. 그때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직업 비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저 기간 동안 만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1850년에 미국 전체 직업을 가진 분들의 51%가 농부셨습니다. 지금은 1%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조금 늘었고 화이트 컬러, 어떤 기계를 만들거나 과학기술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의 직업 비율이 10%에서 61%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었어요. 왜냐? 농업 같은 경우에 지금 기계가 다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학 비료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사람 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잡에 종사하는 비중은 한 50분의 1로 줄었지만 그만큼의 식량을 지금 다 서플라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계라든가 관리직의 비율이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거의 사라진 직업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수일 하시는 분들 별로 찾기 힘드시죠?
취미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만든 아트를 위해서 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저거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은 사실 굉장히 찾기 힘들고요. 대장장이, 대장간 지금 사실은 민속촌에 가야 이제 볼 수 있고요. 재화 직접 손으로 구두를 만드시거나 수선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희 캐비넷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그런 직종들은 지금 거의 사라졌고요. 감소하고 있는 직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장 노동자, 기계 제작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분들은 1960년대 공장이 자동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 제작하시는 분들도 1920년대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탄생하면서 또 전자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비서직과 그다음에 회계하시는 분들은 1970년하고 80년 사이에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가장 커다란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계산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퍼스널 컴퓨터라는 PC라는 용어가 있죠. 그때 본격적으로 타자수라는 분들이 회사마다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없어지시면서 대치를 하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에 따라서 굉장히 잡들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늘어나고 있는 직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포션은 작지만 인간의 창의성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우라든가 예술 음악가, 웹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직업들, 인간 대 인간으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직업, 예를 들면은 간호사라든가 요리사, 제빵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엔지니어 직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이 아마 지금 이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직업의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곳에서 현재 직업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의해 사라질 직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부분, 군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부분, 공장 노동자, 우주인, 가사도우미, 운전기사분들, 경찰,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망한 직업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감성이라든가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기계라든가 어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시는 분들, 예를 들면 자료 분석가, 상담치료사, 과학자, 컴퓨터공학자, 수의사, 환경보전 과학자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이제 유망하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안에 남자 1호, 남자 2호, 남자 3호입니다.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느냐? 다른 분들 걸 가져오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가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남자 3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러요. 보통 C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커넥티드 제네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2004년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어린이들처럼 스마트폰을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고도 활용을 하고 스마트패드도 똑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게임도 많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세대예요. 태어나자마자 마치 인터넷이 우리 주변의 공기와 같이 존재하는 친구들입니다. 반면에 남자 2호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인터넷을 처음 쓴 거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인터넷이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느렸지만 그때부터 자료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고 했는데 그때는 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어서 배워갖고 인터넷을 배워서 결국 제 생업을 유지하는 세대입니다. 흔히 좀 어떻게 말하면 X제네레이션이라고도 이제 여기 부모님도 똑같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자 1호분은 거의 이제 노년기가 되셨을 때 인터넷을 접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필요하신 검색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보라든가 이메일을 활용하시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배워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이제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다양성을 찾을 때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직접 미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의 최고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요. 일본, 유럽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C세대,
그다음에 디지털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을 고민할 때도 내가 정말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어려서부터 부모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이제 그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지금 인문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인문학 과외하고요. 대기업 총수들도 인문학을 강의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인문학은 철학, 한문, 역사 이쪽에만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윌리엄스 대학이 미국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학을 제끼고 1위의 대학으로 꼽혔습니다. 인문학 대학이라 그럽니다. 리버럴 아트 컬리지인데 이들이 말하는 인문학, 원래 학문이 말하는 인문학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함께 과학기술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문학인 게 과학기술보다 논리적인 게 없고요. 그다음에 창의력을 발현해서 그 창의력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과정과 기술이 과학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따로 있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활 속의 인문학으로 같이 스며들어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분들의 학습 의지가 꼴찌입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예전에는 가업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의 직업을 이어받아도 충분히 어떤 직업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있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이 그만큼 변했고 기술이 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평생 공부하고 직업을 요즘은 평생 사는 동안 최소 4번, 5번을 바꾼다 그러거든요. 그걸 대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제가 아까 C 제너레이션도 말씀을 드렸고 인문학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랜스포메이션, 변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회의 보장 제도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어떤 내 관심 분야와 직업을 준비된 상태에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 지금 기업의 생존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우리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과학기술이 일자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역사적으로 살펴봤고요. 여러분, 특히 이제 어린이분들이 나의 꿈을 펼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두원 박사님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간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나운서 로봇 나온 거 보고 제 일자리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 여기서 눈이 동그래져서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라져가는 일자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물론 유명한 직업들도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네. 박사님 생각하셨을 때 생겨날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과학기술과 기계와 로봇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의 직업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만큼 지금 과학기술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과학기술 기초과학이라든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쪽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계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분야에 그런 로봇과 기계가 필요한지 발굴하고 실제 그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을 하는 사업을 생성해내는 그 비즈니스 모델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술이 항상 인간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기술이 잘못 쓰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해킹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정보 보안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STS 분야라 그래가지고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는 분야, 이런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순 노동들은 로봇이 많이 대체하겠지만 이 모든 틀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네. 그런 직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달 또 일자리의 생겨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해 주신 차두원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일자리와 직업 가지고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학생들 특히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내 꿈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고민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사랑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